오, 오늘 화끈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 육군의 최신 대물 자주포 ERCA라는 건데요. 차거리 연장 차기 자주포 65km 떨어져 있는 이 목표물을 이렇게 미사일처럼 정확히. 이게 끝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표는 몇 킬로냐? 130km. 130km. GPS하고 관성 항법 시스템을 써가지고 원형 공수한 오차 10m에 불과할 정도로 정확하게 때릴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미 육군의 목표가 뭐냐면 러시아의 최신 자주포인 2S-35 칼리차 SV 이것과 좀 이제 동일한 사거리를 내겠다 이런. 칼리차를 집 밟고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정도예요? 그렇죠. 최대 사거리가 또 70km에 이르는 그런 성능을 발휘하고 있고 분당 최대 16발을 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전술 탄도 미사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다.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2의 S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은 까치 설날. 뭐 실제 우리가 떡국 먹는 설날 이제 내리긴 하겠습니다만 본게임2 보시면서 MSG 같은 감칠맛 넘치는 즐거운 설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주포, 이 엄청난 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사실 그 연말 연시에 이렇게 막 악기를 쫓느라고 이렇게 막 활 터뜨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 우수 대통하시라고 오늘 그냥 자료화만 해서 뻥뻥 쏴대는 거, 터뜨리는 거 아주 신나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서 그냥 속 시원히 아주 기쁘게 프로그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본게임2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설날이 됐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예. 벌써 한 달이 훅 지나가가지고. 예. 다시 돌아온 다음에 벌써 또 한 달이 또 지나갔습니다. 예. 하여튼 뭐 설날 축포를 쏴보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철날 축포. 이게 또 타이밍상 전통의 포병되고 이게 러시아 쪽 축포가 우리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억나시죠? 지난주 칼리차 SV 분당 16발을 뭐 쏜다는 그 포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여기부터 바로 지나가고 또 독일 얘기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판저 하우비츠 2000 현존 최고 자주포 외계인 고문의 산물이라고 하는 외계인 고문의 산물이라고 하는 이 판저 하우비츠 2000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네. 원쌤이 러시아 뭐 자랑 엄청 하셨잖아요. 네. 포와 뭐 어쩌고 그러셨는데 제가 뭐 그냥 뭐 대충 넘어갔습니다만 네. 원래 2차 대전 때 사실 전차하고 포 잘 만들었던 나라가 사실 독일이에요. 네. 특히 전차에 있어서 그런데 자주포의 경우도 펜저 하우비츠 2000이 전에 우리 K9 자주포 얘기할 때도 했었지만 이 성능이나 이거를 따지면 넘버원이다 세계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 자주포가 개발된 게 배경이 이제 냉전 한참 뜨거울 때입니다. 냉전 시절인 1980년대 말 개발이 되다 보니까 나토를 비롯한 독일군이 가장 염두에 뒀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소련의 기갑부대예요. 전차라든지 자주포,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소련이 강한 것 중에 하나가 방사포, 단장 로켓, 2차 대전 때 그 카투사 로켓부터 비롯된 이런 것들, 이 기갑부대를 어떻게 상대를 할 것이냐가 가장 골칫거리 중에 하나였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주포도 무지하게 센 거, 강한 거를 이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 펜저 하우비츠 2000은 이 자주포 가운데 처음으로 사거리하고 정확도가 향상된 155mm 52구경장 주포를 썼는데, 지금이야 뭐 지난 시간에 뭐 58, 56구경장 나와서 52구경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당시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포였다. 예. 최초로 40km 사거리 벽을 넘는 데 이제 성공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포탄의 경우도 이제 그때 획기적인 걸 썼는데, 이 남아공이란 나라가 또 굉장히 재밌는 국가인데 네. 남아공이 사실은 뭐 첨단 무기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게 거기서 뭐 특별히 쓸 일이 첨단 무기. 예. 근데 거기가 이제 여러 가지 신형 무기들을 많이 개발한 소위 방산이 이제 발달된 나라 중에 그래요? 하나고,
이 각종 포 관련 화포들이 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것들 많이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뭐 제랄드 보일 박사라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 장거리 포 만드는 천재적인 그런 악명은 높았지만 하여튼 그런 과학자가 뭐 도움을 준 것도 있었지만 여하간 2006년도에 남아공의 베날사라는 데에서 만든 V랩이라는 이 장사정 포탄을 써가지고 그 당시에 무려 56km의 사거리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완전 자동화된 장전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최초 사격할 때 10초의 3발 그리고 1분에 8발을 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확보를 했고 또 최대 연속 사격 기록을 갖고 있는데 1분에 12발. 12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1분에 12발이면 5초에 한 발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고 127mm 함포 중에 이제 이탈리아의 오토멜라사 함포 굉장히 유명한데 속사 빠른 속도로 발사하는 능력이 정말 세계 넘버원인 걸로 유명한 함포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거의 비슷한 이제 능력을 자랑을 했고 TOT 그러니까 하나의 표적에 시차를 두고 포탄을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능력 이것도 5발이에요. 근데 말이 그렇죠. 이게 여러 개의 그 자주포가 쏘는 게 아니고 한 문의 자주포가 각도를 달리해서 쏴가지고 하나의 목표물에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돼야 되겠습니까? 근데 TOT 뭐 지난 시간부터 계속 강조하셨는데 타임온 타겟입니다. 예, 근데 그 시차 두고 한 군데 쏘고 이렇게 쏘고 이렇게 쏘는 거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포 여러 개 가지고 공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죠. 여러 발이 포탄이 떨어지니까. 하나가 많이 아니고. 쏘니까 여러 발 떨어지겠죠? 예. 근데 당연히 한 발보다는 여러 발 떨어지는 게 파괴력이 클 거 아닙니까? 동시에 떨어집니다. 예, 동시에 떨어집니다. 아, 이렇게 쏘면 한참 있다 떨어질 거고 이렇게 네. 쏘면 금방 동시에 떨어지니까. 그렇죠. 네. 한꺼번에 동일 목표물을 향해서 타격을 함으로써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하거나 뭐 파괴하는 그게 이제 목표인 거죠. 와, 그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그 5발 쏘면 5개의 화포가 나한테 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5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TOT 5발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5문의 자주포가 하나의 목표물로 쏘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자주포, 포 말씀하실 때마다 TOT 이거를 네. 빼놓지 않고 강조를 하시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격받을 때도 시차를 두고 얻어맞는 거 하고 한꺼번에 여러 발 얻어맞는 거 네?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 예. 그러게 하면 예전에 뭐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 있지만 선생님께 맞았을 아주- 때는 요즘은 그런 게 없겠습니다만 천천히 때리시는 게 더 했어요. 그냥 아플 때 속사로 때리시는 게 안 돼. 잘 이렇게 맞을 때. 요즘 그런 게 없을 테니까. 얘기가 이상한 대로 그렇습니다. 예, 요즘은 이제 이거는 그런 게 100% 없으리라 될 것 생각되고요. 같습니다. 없겠죠. 예. 2006년에 아무튼 그 56km 사거리를 기록했다고 하니까 15년 지났으면 이 독일도 러시아 그 미국도 사거리 언저리 신경 쓰면 독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뭔가 또 시도가 있겠죠? 열심히 하고 있죠, 독일도. 네. 당연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통의 강국이기도 하고요. 이런 네. 방면에는 독일은 이제 유명한 라인메탈, 예, 라인 금속. 예. 라인 금속, 한강 금속. 그렇죠. 그렇게 의역하면 한강 금속이죠.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남아공의 그 방산회사 데넬사 이게 이제 조인트 벤처가 있어요. 예. 이제 라인메탈 데넬 무니션스라고 RDM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19년 11월에 이제 VLA 탄으로 155mm 포 가운데 가장 장거리 사격인 76km에 성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라인메탈이 69경장을 가진 155mm 화포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58구경장이 뭐 획기적이다는 60 더 드디어 치고 나가는 69경장이 야. 아직 만든 건 아닌데 이제 계획을 추진을 하고 네. 있고요. 요거는 이제 판저 하우비츠의 이제 포신 길이가 원래 8m인데 이거 69경장이 되면 이제 이게 9m 포가 됩니다. 여기 이제 약실이 더 커지면 또 그만큼 많은 화력을 넣고 포탄을 쏠 수 있기 때문에 포탄이 더 멀리 나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길이 9m. 와, 그거 3층 높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대단한 포입니다. 그럼 이제 중국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중국의 위상이 달라졌어요? 짱 먹는다고 들었는데 펜저 2000이 이에 맞대응할 수 있는 포가 있어요? PLZ05? 예. 중국은 PLZ05라는 155mm 자주포를 2003년에 개발해가지고 2005년부터 실전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벌써 한 15년 이상 된
비교적 오래된 이제 포죠. 얘인가 보네요. 예.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런 포인데 이게 이제 중량은 35톤이고 길이는 11m에 최고 속도는 이제 시속 55km고요. 발사 속도는 분당 8에서 10발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이제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여러 신무기를 선보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얼핏 보면 우리 K9 닮은 이런 자주포가 등장했다 해서 네.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중국의 PLZ-05 이 자주포를 닮은 그런 자주포가 등장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자주포는 이 포신이 아주 길지 않았습니다. 52구경장에 155mm 곡사포를 주포로 하고 있고 이 분당 발사 속도가 뭐 그렇게 느리잖아요. 8에서 10발 정도고 최대 사거리도 제법 깁니다. 50km 정도로 알려져 있고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분당 발사 속도가 이제 8에서 10발 정도나 이제 된다는 건데 이게 세계 최강이라는 독일 펜자 하우비츠 2000하고 맞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국 능력으로 가능할까? 이런 의문들이 계속 좀 제기가 됐고 이 부분은 사실 잘 확인이 안 된 대목입니다. 그래서 좀 2005년에 네. 배치됐는데 아직까지 그 정보가 안 드러났나 보죠. 과장이 아니냐 네. 그런 의견들이 많죠, 사실은. 그렇군요. 중국 같은 경우 이 러시아 기술을 갖다가 사실은 뭐 전투기도 그렇고 많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전차도 그렇고. 그래서 이 뭐 러시아 빼고는 뭐 도입처가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때는 러시아의 그 신형 자주포 등장이 전이잖아요. 2005년도니까. 그래서 독일의 펜자하우비츠 2000하고 동급의 자주포를 만들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신뢰하기 힘들다. 그런 의견이 이제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무게도 가벼워요. 55톤으로 이제 독일 자주포보다 가볍고 사거리는 뭐 아까 이제 50km 말씀드렸는데 일부에서 뭐 100km까지 쐈다. 뭐 이런 주장을 또 세계 한다는데 기록급인데요. 이것 또한 역시 중국 특유의 과장이 좀 섞여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아니 근데 2003년부터 자체 제작됐고 2005년에 배치 운영됐는데 아직까지 뭐 카더라 물음표만 나오면 이거 이렇게 정보가 왜 이렇게 없죠? 중국 네티즌들 같은 경우에는 K9이 이 PLZ-05보다 한 수 아래다라고 평가를 많이들 해요. 뭐 스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높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PLZ-05하고 K9의 사격 비교 영상이 나와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거 보면 돼. 그거 보면 되겠네요. 한번 보시죠. 그거 보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느 정도. 이게 왼쪽이 K9, 오른쪽이 PLZ-05. 네. 보시면은 근데 큰 차이가 하나 보이는데요. 두 이제 발사하는 광경을 같이 보시면 아니 PLZ-05는 와 어마어마하게 흔들리죠. 춤추는 것 같죠? 그러게 이걸 표현이 그래 쇼바가 좋다고 이게 뭐죠 이게? 아니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까? 다음 포 쏠 때 이거 문제 되는 K9은 거야? 티가 안 나요. 예. 발사하는 게 거의. 예. 이런 이제 성능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사실 해외 평가에서 많이 이제 객관적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K9은 우리 얘기 여러 번 했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1,700여 문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2000년에서 2017년 동안에 이제 그 17년간의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K9 자주포 수출 물량이 572대로 독일산 이제 펜자하우비츠 2000에 189대 그리고 프랑스산 카이서르 175대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48%나 돼요. 이 압도적인 1위고요. 그리고 지난 9월에는 또 이제 호주 육군의 현대화 프로젝트 중에 이제 자주포 사업 우선 공급자로 선정돼서 1조 원의 추가 수출 가능성 우리 다 얘기했던 거고요. 이런 상황인데 중국의 PLZ-05의 경우는 수출 실적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게 좋으면 다 이제 수입을 하겠죠. 그리고 앞서 영상 보실 때 춤추는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PLZ-05. 근데 그렇게 뻥 쏘고 흔들리면 이거 분명히 이거 단점 뚜렷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제 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이제 그 정확하게 타격을 한다 해도 아무래도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K9하고 감히 비교를 했다는 게 저는 솔직히 좀 자존심 상해네요. 저거 쏠 때마다 안에 있는 병사들은 아이고 물렁증 걸리겠는데 저 이거. 정도로 흔들리면 이거 붙잡고 그냥 사격한다 붙잡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요. 아마 배가 크게 흔들릴 때 그런 느낌일 텐데. 멀미약 먹고 해야지 저거는. 그 연사, 8연사, 10연사씩 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판저 이 2000의 그 찐 라이벌은 그러면 이 화면만 보더라도 역시 대한민국 제1의 명품 무기체계 우리 K9 그 무반동 수준이라 예. 판저 2000 그러면 K9 이렇게 비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물론 뭐 반동이 전체 뭐 성능 다는 아니지만. 아,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두 개를 비교하면 52 구경장, 길이 8m. 이 자주포는 세계에서 우리가 이 독일에서 두 번째로 이제 개발을 했던 거고요. 이 K9도 역시 40km 사거리를 달성했고, 초탄 발사도 K9은 이제 30초 이내에 이루어지고, 분당 최대 6발이 이제 가능합니다. TOT 능력은 3발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물론 좀 펜자하우비치 2000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구체적인 항목에 있어서 비교해보면 펜자하우비치 2000은 K9보다 좀 차체가 크고 무겁죠. 크다 보니까 당연히 휴대할 수 있는 이 탄약, 발수가 아무래도 좀 K9보다 이제 많은 거고, 그다음에 참호 통과 능력이라든지 장애물 통과 능력, 특히 수직 장애물 통과 능력이 이제 K9보다 좀 낮다고 그러고, 지속 발사 능력이라든지 TOT 사격 이런 것들은 이제 K9보다 이제 앞선다고 볼 수 있는데, K9이 단연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1번 가격. 네. 중요하죠. 가격은 우리가 전에 본 게임 할 때도 뭐 얘기했지만 2.5배예요. 그러니까 그 펜자하우비치 2000이 K9에 비해서 거의 2.5배. K9 40억 원인데 거의 100억 원대다. 이거죠. 2.5배면 큰 차이네요. 30, 40%도 아니고.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원쌤 말씀하셨지만 세계 자주포 시장을 K9이 석권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배경 중에 하나는 가격 플러스 항상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무기에 있어서 최초 도입 가격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운용유지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30년 동안 무기를 써야 되는데 그 운용유지비가 더 비중이 크다. 한 70% 된다. 전체 중에. 근데 펜자하우비치 2000은 지금 수입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독일군하고 몇 개 나라 안 되다 보니까 예. 생산 생산 라인이 일찌감치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운용유지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부품 비용 올라가겠습니까? K9은 말씀드렸지만 지금 무려 한국군만 1,100문 쓰고 있고, 그다음에 세계 여러 나라에 600문 갖고 수출이 됐고, 지금도 그러니까 수출 물량에 라인이 들어가고 있고. 규모의 경제가. 그러니까 예. 운용 유지비가 이게 비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거의 이 세계 수출 시장에서 펜자하우비치 2000이 계속 K9한테 속된 말로 나가 떨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아 저희가 무슨 뭐 차를 사든 뭐 어디 뭐 휴대폰을 사든 이 단종 가능성 이거 크지 않습니까 네. 이거. 예. 그런데 걱정할 게 없는 우리 K9이다. 자 그럼 이제 40km 사거리 돌파 계속 그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40km 사거리 돌파 이거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제 사거리 연장선 얘기할 네. 때는 이제 로켓을 갖추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 안에 자체 엔진이 있어서 요건 이제 로켓 보조 추진탄이라고 하는 거고요. K9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력을 제거하는 가스 발생기를 이제 부착을 해서 항력 감소 고폭탄이라고 하는데 HEBB라고 하는데 요걸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개념인지. SUV 타시거나 SUV 예, 보시면 뒷창문에 와이퍼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일반 세단은 없어요. 예. 차가 커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뒤에가 저 이른바 소위 말하는 해치백이라는 뒤에가 평평한 차들에는 항상 와이퍼가 있어요. 뒷창문에, 뒷유리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세단 같은 경우는 곡선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괜찮은데 네. 뒤가 이제 밋밋한 차들은 이게 앞으로 이제 공기를 뚫고 가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쉽게 얘기하면 공기를 뚫고 가기 때문에 고속으로 가다 보면은 뒤쪽에 공기가 밀도가 옅어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뚫고 지나가니까 네. 뭐 진공 비슷한 게 생겨요. 여기로 먼지가 모여들어요. 공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바깥의 공기가 안으로 빨리 들어오겠죠. 예. 예, 먼지가 모여들어서 먼지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이걸 닦아줘야 되거든요. 뒤가 밋밋하다는 게 그렇죠. 보통 세단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자처럼 돼 있는데 그러니까 흘러가는데 공기가. SUV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와이퍼가 없으면 먼지가 엄청나게 쌓이게 됩니다. 이게.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뭐냐면은 이 미사일이 그러니까 포탄이 날아가다 보면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초음속으로 날아가니까 공기를 뚫고 지나가면 뒤에 거의 완전한 진공이 생겨버립니다. 근데 진공이 생기면 지금 뭐 자동차 같은 경우야 먼지나 쌓이겠지만 진공이 생기면 진공이 하는 일을 주변을 다 빨아들이는 일이잖아요. 네. 즉 날아가는 포탄을 뒤로 당겨요 진공이. 그렇게 이제 계속 끌어들이겠군요. 예, 이 포탄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 뒤로. 그래서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사거리도 늦춰지고요. 그래서 이게 진공을 없애기 위해서 이 포탄에서 일부러 가스를 쏴가지고 진공을 메워주는 겁니다.
그 개념이 바로 지금 이제 학력 감소 곡폭탄의 가스 발생기 개념.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 거죠. 아, 군사기술 대단합니다. 굉장히 예리하죠. 예, 야, 그걸 어떻게 생각을 했죠? 그냥 이걸로 이제 40km를 실현한 거죠. 대단합니다. 와, 진공을 막기 위해서 가스를 일부러 발생시킨다. 와, 엄청난데. 그러면 이렇게 그런 기술까지 다 포함해서 막 이제 뭐 100km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도 뭐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더 늘리기 위한 어떤 시도가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155mm 사거리 연장탄 개발을 예. 하고 있죠. 그래서 2014년에 이제 개발에 착수를 했고요. 이미 개발이 완료됐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운용 시험 평가 중으로 알려져 있고 올해 뭐 여름쯤 종료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사거리 연장탄을 K9에서 활용을 하면 사거리가 최대 54km까지 늘어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기존의 학력 감소탄에 대비할 때 약 30% 이상 향상된 이런 이제 사거리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군의 입장에서 제일 큰 위협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의 장사정포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거와 이제 북한의 종신 타격 능력이 향상이 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쌤이 아주 초등학생도 알기 쉽게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K9 자주포 이 사거리 연장탄으로 인해서 그동안은 사실은 랩탄이라고 그러죠. 로켓 보조 추진탄, 비비탄, 항력 감소 장치를 활용한 이런 탄을 운용했는데 시명은 하이브리드. 아, 두 개가 다 이렇게 결합돼 있니? 네, 그래서 두 방식을 모두 활용하는 이런 이제 특이한 이제 포탄인데, 그래서 항력을 제거하는 가스 발생기를 사용한 이후에 내장된 고체 로켓이 점화돼서 날아가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독일에서 쓰는 그 남아공사 제품 있지 않습니까? 그 V랩탄보다 사거리와 정확도가 이제 크게 향상이 됐다. 이제 그게 장점으로 평가가 되고, 현재 이제 올해 중에 이제 개발이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2022년 내년쯤에는 양상 계약이 체결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양상이 되면 당연히 이제 수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K9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짜 그 뿌듯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그 우리 같은 경우 사실 포탄은 원래 이제 풍산에서 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 풍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장거리 유도 포탄을 개발하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해왔어요. 전에 본 게임에서 제가 이렇게 큰 127mm 유도 포탄을 갖고 와서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 나요? 그쵸. 예. 옆에 이제 날개가 예. 달려있고. 관계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거든요. 네. 네, 맞아요. 네. 예. 그때 그게 하나밖에 없는 거를 일부러 갖고 와가지고 어렵게 이제 찍은 건데, 네. 그리고 사실은 전에 2010년도에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막 이제 북한 도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할 때 이제 엑스칼리버 도입 얘기도 있었어요. 이게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유도 포탄이 필요한 거 아니냐, 뭐 북한 해안포나 이런 거 타격하기 위해서. 근데 엑스칼리버 도입보다 국내에서 이제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왔는데,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K9 같은 자주포에 쏠 수 있는 155mm 유도 포탄. 이거는 엑스칼리버, 한국판 엑스칼리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엑스칼리버 비슷하게 이제 유도가 돼서 비행을 하고 사거리는 한 100km 정도를 목표로 해서 이제 개발이 됐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해군의 주포, 한포 주포가 127mm인데 이 한포에서 쏠 수 있는, 이거는 한 뭐 120km 정도까지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목표로 해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옆에 이제 보조 날개가 달려 있어서 굉장히 장거리 비행을 할 수가 있고,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직접 실물을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한포 주포가 이제 이지스함을 비롯해서 우리 뭐 신형 호위함이라든지 다 127mm 주포입니다. 여기에서 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이제 업체 주도로 해서 개발 중인데,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 이거를 정식으로 도입하겠다는 얘기는 들리지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유도 포탄들이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어떤 그 북한이라든지 이런 군사적 위협의 그 수준이 높아진다면 우리 군에서도 아마 유도 포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운영하는 우리 포병대 잘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앞서 그 연평
장병도 그 교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그 자주포 우리 기습을 당한 상황에서 우리 장병들이 잘 대응했다 뭐 그런 얘기도 그랬었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당시 13분의 대응 사격을 한 것으로 기습 당한 다음에. 예, 알려졌는데 사실 실제로 소울 좀비를 완전히 맞춘 건 한 5, 6분에 맞췄다고 그래요. 네. 기습을 당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상당히 대단한 거죠. 상당히 빠르게 잘 대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자, 우리의 DNA 속에 명품 자주포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전 솔직히 몰랐는데요. 이게 무려 1555년, 이거 무슨 한참 전 이거 이때 얘기를 한번 본방야에서 다뤘다고 하는데요. 이때 자주포가 있었나요? 어떤 얘기였지? 집중적으로 본방야사에서 다뤄봅니다. 우리나라는 역시 포방부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화력의 진심인 편인 대한민국.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포병부대 중심의 지상군 화력 강화에 피, 땀, 눈물을 흘려왔는데요. 그런데 오늘날뿐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화력을 중요시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중요 전력이었던 무기 신기전은 세종의 비밀병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로켓처럼 화살에 화약통을 달아 불을 붙여 날아가는 원리로 조선 최초의 다연발 로켓 발사 화약 무기라고 할 수 있죠. 조선시대 왕들이 사랑한 무기 가운데 조선 최초의 자주포격이라고 불리는 천자총통을 만나보죠. 천자총통은 조선시대 총통 중에서 가장 큰 총통으로 대형 화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보물 제647호로 지정된 귀하디 귀한 녀석이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주변국들의 수많은 외침을 겪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위인이 등장하거나 또는 아주 혁신적인 무기가 짜잔 등장해 나라를 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죠. 천자총통도 바로 그중 하나였습니다. 천자총통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1555년 무렵이었는데요. 지름이 11.7cm로 둥근 포탄을 발사하는데 사정거리가 500m를 넘겼죠. 뿐만 아니라 육지는 물론 전함에도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그 시대에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소리는 얼마나 컸는지 300kg에 달하는 큰 몸집에 걸맞게 화포 소리 또한 남달랐습니다. 발사 한 번이면 벼락 같은 소리로 적의 혼을 쏙 빼놓았는데요. 이렇게 날아간 탄환은 대규모의 인명피해와 물자 피해를 입혔습니다. 천자총통의 옆에는 영원의 파트너 대장군전도 함께했는데요. 근대시대 대포 탄환이라고 하면 공 모양의 철환만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대장군전은 마치 화살촉, 아니 나무 기둥처럼 길고 거대한 모양을 한 탄환이었어요. 나무 위에 철을 더 씌우고 머리 쪽에 철로 된 탄환을 붙여 철로 만든 날개를 달았다고 하죠. 당시 명나라 수군도 조선 수군이 나무 기둥을 대포에 넣어 쏜다라고 비웃었지만 막상 그 위력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대장군전은 세계 전쟁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무기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바로 함선에 직격하는 대함용 무기로는 거의 최초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당시 상상하기 어려웠던 무기인 천자총통과 대장군전 두 녀석이 만나 합을 이루니 그 파괴력 또한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훌륭한 무기인 대장군전을 우리나라에서는 더는 볼 수 없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자랑인 대장군전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 해답을 아는 자의 이름은 부키 요시다카. 일본 시마 지역의 영주이자 임진왜란 당시 수군 장수로 조선 침략의 최선봉에 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국희는 안골포 앞바다에서 함대를 이끌고 나선 이순신 장군과 만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잘 알려진 안골포 해전이죠. 일본군은 바다에서 작은 배를 타고 빠르게 접근해 조총을 쏘는 전술을 펼쳤지만 조선군은 큰 배에 화포를 달고 일본 배를 향해 대장군전 등을 날려댔습니다. 사실 일본도 대포 주조술이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전선의 배인 측무선은 내구력이 좋지 못했는데요. 조선의 배가 나무못을 이용하거나 나무와 나무를 맞물려 견고히 만든 반면에 일본 배들은 송판과 쇠못을 이용해 제작된 것들이 많았죠. 때문에 여기에 대포를 싣고 쏘면 그 반동으로 배가 파손되는 일들이 있어 조선과 같은 전술을 펼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멀리서 화포를 쏘아대는 우리 군의 천자총통과 대장군전에 맥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죠. 조선군의 대장군전에 맞아 일본 배의 망대와 갑판, 방패가 모조리 부서졌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으니 그 위력이 실감나는데요. 자랑스럽습니다. 아무튼 난리가 난 가운데 간신히 살아남은 이가 바로 국희 요시다카였습니다. 그런데 조선 수군이 발사한 천자총통과 대장군전에 감명을 받아서였을까요? 국희는 자신들을 쓰러뜨린 대장군전을 돌아가는 일본 배에 싣는데요. 한간에 의하면 히데요시에게 조선 수군은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가 그렇게 고이 모시고 간 대장군전은 국희의 후손들에 의해 소중히 보관되어 왔고 이제는 일본 규수에 위치한 가라스성의 역사 자료관에 놓이게 되었죠. 그렇게 대장군전이 영영 우리 땅을 밟지 못하나 싶었던 그때 진주박물관은 정유재란 특별전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그 덕에 대장군전은 약 400여 년 만에 잠시나마 고국의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해상전에서 자신들의 진가를 뽐내며 전쟁사에 한 획을 그은 천자총동과 대장군전.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령관을 만난 덕도 크지만 당대 한국의 군사 기술력이 뛰어났기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기술은 물론 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지닌 우리의 DNA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며 명품 자주포와 탄 개발에 일조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역시 이게 전쟁은 진짜 과학입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 이끄는 함대. 아, 어쩐지 이렇게 그 12척으로도 이렇게 막 적의 많은 배들을 이렇게 다 수장시키고 이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네. 예. 사실 우리가 국방과학 기술이 굉장히 앞섰던 민족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그 임진왜란 때만 해도 두 가지 부분에서 사실은 일본을 압도했는데 하나는 함정, 이 배도 이 거북선만 거북선. 아는데 거북선 말고 또 판옥선이라는 배가 있었는데 그 일본 함정 배들보다 컸어요. 크고 튼튼했고 두 번째 화포. 그러니까 화포 면에서도 일본보다 압도적인 우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물론 이순신 장군님께서 이 전략 작전 이런 것들 잘 짜시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이제 앞서가는 무기 도움을 또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 면에서 이제 우리가 또 자랑하는 K9 계속 언급되는 걸 테고요. 네. 예. 사실 K9 자주포에 탄약을 공급하는 이제 K10이라고 아, 예.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거든요. 네. 분명히 자동화 로봇형 장비라고 할 수 있는데 요게 또 수출을 돕는 효자 노릇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예. 로봇형이면 이제 뭐 거의 자동이란 뭐 그런 말씀이겠죠? 그렇죠. 로봇까지 생기진 않았고요. 네. 아, 로봇 같이 생기지 않았는데. 예, 그런 걸 상상하신다면 크게 실망하실 겁니다. 아, 그러게 자주포 뒤에 로봇가 이렇게 맞은 거, 이거 이제 우리 태권브이 같은 게 딱 있어서 이렇게 해주면 좋긴 하겠어요. 효율적이지도 않고 예, 그렇죠. 예, 뭐 피탄 되더라도 괜찮으니까 끄떡 없으니까. 예. K9하고 비슷하게 생겼고요. 그 차들을 이용을 한 거니까 한 번에 104개의 포탄 장착이 가능합니다. K9 자주포의 적재 발수가 이제 48발이니까 적어도 동시에 2대분을 이제 보급할 수 있다. 그래서 탄환차 한 대, K10 한 대하고 자주포 2대가 운용이 되는 게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이제 호주 정부하고 양산 계약이 체결되면 1차로 K9 자주포 30문하고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 2대 1이니까 이렇게 납품이 이제 될 계획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K9 자주포 차체를 기반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자주포 쪽에 이제 만약에 고장이 뭐 동력 장치라든가 현수 장치 구성품들이 고장이 난 경우에는 K10 걸 그냥 떼가지고 써도 될 정도로 이런 장점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포탄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몸체까지 뜯어내는 와, 아낌없이 트랜스포머 영화 생각나는 예. 그런 이 듀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뭐 급탄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속도도 역시 엄청나게 빨라졌겠죠? 그렇죠. 이제 K10 탄환차의 이제 군 요구 성능이 자주포가 탄을 보급하는 속도가 이제 분당 10발인데 실제 개발에서는 이제 12발까지도 나왔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인력으로 만약에 분당 이제 50kg 탄 12발을 한꺼번에 자주포에 보급한다고 한다면 몇 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혼자서는 뭐 택도 없는 얘기고 예. 로봇이 와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게요. 아니 그럼 K10 얘가 없었을 때는 그 장부 우리 뭐 그 장병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 자주포 그 무거운 포탄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K10이 사실 그래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탄약 운반 장갑차다.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다?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이제 업체에서 강조를 하고 그러는데요. 예. 여하간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당연히 탄약은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운용하는 병사들, 장병들은 상당히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이제 5톤 트럭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 뭐 보호받는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여건이고 또 5톤 트럭의 경우는 무한궤도도 아니잖아요. 이 밖에 달린 차량이다 보니까 산악지형이라든지 이런데 소위 야지에서 운용하는 게 굉장히 한계가 많죠. 그러게요. 포탄을 예. 싣고 거거나 그 무거운 포탄을 싣고요. 그리고 이게 또 어떤 문제도 있냐면 즉각적인 신속한 이 탄약 보급이 안 되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발사가 되면 우리도 이제 북한 이 포가 발사되면 포 발사된 원점을 역추적해서 파악하는 대포병 레이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도 이제 그런 장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1차로 발사가 되면 우리 포탄이 어디서 발사된 역추적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포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위험해지는 거죠. 시간을 끌수록. 그러니까 쏘고 딴 데로 내빼야 되는데, 이동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도 그 위험, 리스크가 있었다. 그럼 이런 탄약 운반 장갑차 K10 같은 게 외국에도 있나요? 아, 그렇죠. 당연히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MDF 계열의 그 자주포에 포탄을 공급하는 이제 M992 포병 탄약 지원 차량, 영어로 FASV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K10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최초의 지능형 자동화 탄약 운반용 장갑차다.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K9이 진짜 그 우리 K 방산의 대표 주자로서 수출 또 효자기도 한데, 근데 미국군이 그 ERC에 이런 거 센 거 어제 만들면 앞으로 향후 수출이나 이런 거에도 좀 영향이 뭐 없지 않겠죠? 예, 그럴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초장사정포, 초장거리 자주포를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 자동 장전 장치인데요. 여기 펜자비치 2000의 경우는 완전 자동화된 장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10초 사격 시 10초에 3발, 그리고 1분 안에 8발을 사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우리 K9도 마찬가지 이 컴퓨터를 활용한 이 사격 통제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ERC의 경우는 이제 사거리가 엄청 길어진 반면에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있다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자동화 장전 장치를 미탑재된 상태로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2023년에는 일단 미탑재된 상태로 배치를 하고 1년쯤 뒤에 2024년쯤부터 이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한 그런 개량형을 배치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당장은 어려운 그런 좀 한계가 있죠. 근데 이렇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K9 전력화 사업이 종료됐다. 이거는 이게 맞는 뉴스입니까? 작년 12월 13일에 성공적으로 군 배치를 마쳤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끝이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개량 사업들이 당연히 있게 되지만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결과적으로 이 종결을 통해서 우리 군이 1999년에 K9 자주포를 이제 최초로 배치한 이래 1,100문을 보유를 하게 됐고요. 네. 근데 성능 개량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K9 자주포를 이제 K9A1 버전으로 명명하고
아, 그 얘기군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이게 다 끝내고 뭐 다 치워버린다는 게 아니고 네. 좀 됐어, 오케이. 뭐 이거 네. 수고했어. 이게 아니죠. 예. 계속 가야죠. 예. 그래서 K9A1 버전으로 명명을 하고 2033년까지는 K9A21을 2040년에는 K9A22를 이름이 참 복잡하고 헷갈리는데요. 이게 성능 개량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40년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건데 육군 발전협회가 제시한 연구안에 따르면 K9A21은 무인 자동화 포탑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포에 필요한 인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이제 줄이게 되고요. 발사 속도도 1분당 6발에서 9발로 늘리고 사거리 연장탄 운용에서 사거리를 54km까지 늘리는 것이 이제 계획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K9A22 이거는 자동화 화포를 장착해서 원격으로 운영을 하는데 유인 자주포 한 문이 무인 자주포 두세 물을 원격 통제해서 사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돼요. 예. 이거는 2040년이니까 좀 먼 미래긴 합니다만은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 이 변화죠, 이런 거는. 그리고 포신 수명도 1000발에서 1500발로 늘리고 이제 활공탄을 운영해가지고 사거리를 또 10km까지 늘린다, 이런 계획. K9A22가 전력화될 경우에는 육군의 지상작전사령부하고 군단에서 정조준한 핵심 표적 타격 능력이 이제 대폭 향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 뭐 소위 뭐 스마트 전장에서도 이거 포병은 뭐 계속 중요하네요. 그렇죠. 예. 21세기 전장하면 사실은 우리가 뭐 좀 포병 하면은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약간 좀 구시대 버전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뭐 미사일, 레이저, 뭐 이런 거 드론,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연상을 하는데 지금 물론이고 앞으로도 육군은 상당 기간 이 포병 전력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 포병도 왜냐하면 계속 첨단 기술을 흡입을 해서 진화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디지털 컴퓨터 사격 통제 장치라든지 GPS와 간성 항법 장치를 활용해서 또 정확도를 높인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전에는 사람이 다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일일이 네. 계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탄착이나 이런 것도 다 사람이 확인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컴퓨터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무인기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다 즉각적인 판단, 포격이 이제 가능한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과거에는 전인포였지만 이제는 거의 자주포가 대세인 상황이죠. 그래서 신속 정확한 사격이 가능한 이제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 기동성, 생존성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는 이 자주포는 당분간 이 육군 입장에서도 이 활용성, 효용성이 있다. 네. 그럼 이제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 나눴네요, 2주간. 사실 뭐 과학기술이란 게 굉장히 전장에서도 중요할 네. 수밖에 없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극초음속 뭐 미사일이라든가 혹은 뭐 어떤 뭐 굉장히 비싸고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기술에 적용은 또 중요하지만 우리가 늘 쓰고 있던 뭐 일반 소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포라든가 이런 데 적용해가지고 가성비도 더 높이고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적용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과학기술을 적용을 하면 전쟁을 사실 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쟁을 막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것들이 계속 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역시 이제 포병은 아무래도 이제 가성비, 포용 무기는 이 가성비가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두 주에 걸쳐 얘기했지만 이제 미사일과 포탄이 접목하는 접근하는 이런 이제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미사일 같은 포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미국이 이제 개발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초전략 장거리포라고 그래서 SLRC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려 사정거리가 1600km예요. 네, 그러니까 포가 그러니까 말이 포지 뭐 미사일도 웬만한 단거리도 아니고 중거리 미사일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포병 이 개념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렇죠. 1600km짜리 필요 없죠. 우리나라는 그런데. 쏠 데가 없어요. 물론 뭐 이제 통일되면 이제 주변 강국 염두에 둔다면 또 필요한 면은 있겠죠. 근데 하지만 여하간 그래서 이런 이렇게 그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새로운 그 전략 개념 그다음에 기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수용을 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단기적으로는 아까 원쌤이 이제 그 K9 자주포 업그레이드 단계적인 업그레이드 기획 설명하셨는데 이게 그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ERCA나 뭐 이런 것 지난번에 ERC나 이게
포신 길이를 엄청 늘리잖아요. 독일도 마찬가지 포신 길이 늘리는데 K9의 경우는 아직 포신 늘린 계획은 아직까지 잡혀 있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탄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고 포신을 늘린 그런 신형 구정장. 예. 네, 자주포 그런 것도 우리가 그런 개량형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늘려야 한다 155mm 사거리 연장탄의 세계에 대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 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더욱더 화끈한 밀리터리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포가 1,600km 나가요? 네. 와, 처음에 160을 잘못 봤나 싶었어요. 와, 그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겨냥해서 예. 이게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 작전 개념, 무기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